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A부터 진행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SQL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JDBC 프로그래밍도 배웠고, 스프링 JDBC도 배웠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스프링 데이터 JPA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스프링 데이터 JPA가 뭐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SQL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짰었냐면, 다음처럼 프로그래밍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었냐? SQL을 작성을 했어요. 자, SQL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SQL을 어떻게 했습니까? SQL을 실행을 하죠. 만약에 셀렉트 문장이라고 한다면, 이 실행을 한 리절트 셋을 구한 다음에, 그 리절트 셋을 통해서 어, 리절트 셋으로 한 건, 한 건 읽어와서 이제 처리합니다. 셀렉트한 문을 작성해서 셀렉트 문이 실행이 된다는 건 어디서 실행된다고 했었냐면 DBMS 안에서 실행되죠.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JDBC 프로그래밍이었죠. 먼저 뭐 사실 여기 전에는 SQL 작성하기 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DBMS에 접속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JDBC 프로그래밍도 했었고, 스프링 JDBC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링 JDBC도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EJB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JPA라는 것도 그렇고, 어, 이런 기술들이 등장한 이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어,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 한다는 건 뭘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 한다는 건 뭘까? 특히 자바로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 한다는 건 뭘까? SQL을 알아야 될까? 사실 객체지향적으로 표현하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회원 정보를 뭐 어딘가에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뭐 유저는 new 유저라고 해주고 나서 유저의 set 뭐 네임 해가지고 뭐 홍길동 그 다음에 유저의 set 뭐 폰에서 전화번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저에 대한 정보를 딱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하고 나서 뭔가 데이터 저장소 같은 데에다가 저장을 해달라.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저장소 아니면 뭐 이거를 영속성 저장소라고 할게요. 영속성이라는 건 이 정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뭐 그런 저장소에다가 뭐 관리해주는 객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유저 매니저한테 이 정보를 저장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유저라는 객체를 만들고 저장해줘.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읽어올 수도 있겠죠. 유저 매니저한테 find라고 해서 전화번호 010 0000 1111 뭐 파인드 할 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전화번호로 찾겠다라고 하면 폰 번호는 폰이 000 010 0000 1111 이런 걸 달라라고 하면 이제 유저라는 정보를 이렇게 구해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DBMS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SQL이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장소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주면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읽어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굳이 SQL을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은 하게 됐습니다. 꼭 SQL을 알아야 될까? 또 이 SQL은 DBMS마다 다르거든요.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라클,
MySQL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DBMS가 있는데 이 SQL이 이 DBMS마다 또 약간씩 또 다르거든요. 이런 SQL을 굳이 알아야 될까? 이렇게 객체지향적으로 뭔가 객체를 만들어서 저장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저장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사실은 하이버네이트 같은 기술입니다. 자, 요거 링크를 제가 눌러보면 자, 하이버네이트 위키백과에 보면 하이버네이트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이버네이트 ORM이라는 기술인데 지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2001년도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EJB2 스타일의 엔티티 빈즈를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 나오죠? 하이버네이트라는 기술이 그래서 만들어져요. 요게 제가 적는다면 SQL 모르고 프로그램 짜면 안 될까? 해서 원래 EJB에도 그런 비슷한 기술이 있었어요. EJB에도 엔티티 빈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었는데 얘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얘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야 이거는 못 써먹겠다. 이거 못 써먹겠다고 해서 2001년도에 하이버네이트라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얘를 이제 ORM 기술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이제 ORM 기술이 딱 등장을 했는데, 이 하이버네이트 기술만 등장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하이버네이트 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양한 기술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하는데, 그 미국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비슷비슷한 기술들이 만들어지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한 기술들이 많아지면 야 이거 너 각자 이렇게 따로 만들지 말고 이거에 대한 표준을 만들자 이런 이제 논의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JPA라고 불리는 자바 퍼시스턴스 API라고 불리는 API 스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JPA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여기 보시면 JPA 1.0 사양은 2006년도에 만들어졌다고 나오죠. 사실 여기 밑에 보시면 JPA 2.1을 지원하는 벤더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하이버네이트가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SQL이 없이도 객체를 가지고 관계를 매핑해주는 기술을 만들자 해서 하이버네이트가 나왔는데 하이버네이트 말고도 다양한 기술들이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각자 따로따로 발전하면 사용법이 얘는 이 사용법을 알아야 되고 얘는 이 사용법을 알아야 되고 다 각각 사용법이 다 다르면 사용자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를 동일한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JPA가 등장을 한다 이겁니다. JPA는 2006년도에 등장을 하게 돼요. JPA 1.0이 여기 보시면 위키도 보시면 알겠지만 2006년도에 처음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JPA 2.1 버전이 2013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1.0이 2006년에 나오고 JPA 2.1이 언제 나온다고요? 2013년도에 발표가 되죠. 얘가 2013년도에 나와요. JPA는 인터페이스예요,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거예요? 선언만 한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선언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JPA 2.1이 딱 나왔다라는 건 인터페이스가 등장했다는 얘기고요. 요 인터페이스 API를 구현해주는 게 JPA 2.1을 지원해주는 게 누구냐면 이러한 애들, 이클립스 링크, 하이버네이트 이런 애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가 하이버네이트인 거예요. 즉, 하이버네이트가 먼저 등장했지만 이와 비슷한 기술들이 많았고 이거에 대한 표준, 그러니까 JPA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ORM 표준 API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JPA 2.1을 구현하고 있는 게 이제 하이버네이트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JPA는 스프링과는 상관없는 기술이에요. 자, JPA를 구현하고 있는 게 하이버네이트인데
자, JPA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 하이버네이트 같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JPA가 인터페이스라면 하이버네이트는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SQL에서도 그런 거 나왔었죠. SQL에서도 스프링 JDBC가 API였고 그 스프링 JDBC를 구현해주고 있는 게 오라클 MySQL에서 제공해주는 드라이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드라이버처럼 JPA를 구현하고 있는 게 하이버네이트 같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버네이트라는 기술인데 스프링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스프링은 JPA랑은 사실을 상관은 없었던 거였고요. 스프링은 JPA를 손쉽게 빈으로 JPA와 관련된 객체라고 볼게요. JPA와 관련된 객체를 손쉽게 빈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프링 컨테이너가 관리해주는 객체가 빈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스프링은 이 JPA를 빈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빈으로 관리해줘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주입받고 서비스에서 레파지토리를 주입받고 의존성 주입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JPA를 구현하고 있는 빈을 생성해서 그 생성된 객체를 다른 데서 주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떴어요. 그러니까 스프링은 이거를 좀 더 추상화를 하나 더 하게 되는데 어떻게 추상화를 하게 되냐면 스프링 데이터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스프링 데이터가 뭐냐? 여기 보시면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이제 MySQL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MySQL, 오라클, MySQL, 오라클 뭐 이런 거 사용하죠. 이런 걸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고 수정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말고도 즉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어요. 지금도 많이 쓰지만 근데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뭐가 있냐면 MySQL이랑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게 있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말고 아주 큰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NoSQL이라고 불리는 기술도 등장합니다. NoSQL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저장소 기술이 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몽고DB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근데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술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레디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장소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여기 보면 아파치 하둡이라는 것도 있고 몽고DB라는 것도 있고 레디스라는 것도 있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있고 LDAP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LDAP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LDAP에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지? 그 API를 다 익숙하게 알아야 되고요. 몽고DB도 몽고DB 사용법을 알아야 되고 레디스도 레디스 사용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R2DBC도 이거 사용법, 카산드라 이런 거 다 사용법을 각각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스프링 데이터는 한 단계 더 추상화를 해서 이 각각의 것들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묶은 거예요. 이 스프링 데이터는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각각의 기술들마다 API가 틀린데 스프링이 완전히 통일시킨 거죠. 스프링 데이터라는 방법으로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스프링 데이터 JPA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데이터 JPA를 이렇게 딱 가보시면 스프링 데이터 패밀리 중에서 하나다, 한 부분이다라고 나와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스프링 데이터 JPA를 익숙해지면 요 나머지 얘네들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스프링 데이터 JPA를 익숙해지면 레디스도 비슷한 방법으로 쓸 수 있고 몽고DB도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JPA라는 기술을 스프링 쪽에서는 스프링 데이터 JPA라고 해서 스프링에서 만든 스프링 데이터라는 형식으로 JPA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스프링 데이터 JPA를 잘 이해하시려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JPA의 API를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잘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이 JPA를 구현하고 있는 하이버네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시면 사실 내부적인 동작 원리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시면 yes24 이런 데 한번 가볼까요? yes24 이런 데 가보시면 제가 하이버네이트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JPA 내부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이런 하이버네이트 책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이버네이트의 껍데기가 JPA인 거고요. 이 JPA를 한 단계 더 껍데기를 더 씌워서 만든 게 스프링 데이터 JPA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요거 번역서도 있거든요. 하이버네이트 완벽 가이드 이런 책을 읽으셔야 ORM의 내부적인 동작은 이렇게 구현을 했구나. 이런 내부적인 동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프링 데이터 JPA 쪽으로 갈수록 사용법을 아는 거예요. 사용법. JPA 깊숙한 곳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걸 사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지?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지? 이런 거를 이제 껍데기를 배우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현업에 가셔서 굉장히 그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죠?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하려면 사실 이 깊은 쪽, 하이버네이트, 그 다음에 JPA, 이 안쪽에 있는 것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문제 해결을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겉껍데기만 사용할 줄 알면 프로그래밍은 할 수 있지만 깊은 것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능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당연히 내부적인 거가 껍데기보다는 사용법이 어렵겠죠. 이해하셨죠? 자,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오늘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실제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 프로젝트를 제가 누를 거고요. 뉴 프로젝트를 누르고, 화면이, 네.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선택하고 나서, 이름은 스프링 데이터 JPA라고 만들 거예요. 프로젝트 이름은. 그 다음에 자바를 쓸 거고요. 그래들 프로젝트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룹은 com.example, 아티팩트명은 스프링 데이터 JPA로 할 거고요. JDK는 11 버전을 쓸 겁니다. 줄로 11 버전. 그 다음에 자르. 그래서 next 해주시고, 스프링 부트는 최신 버전 2.7.5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롬복 플러그인 쓸 거고, 웹은 안 쓸 거니까 빼고요. SQL에서는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할 거고요. 우린 MySQL을 사용할 거니까 MySQL 드라이버를 선택해 줄 겁니다. 자, 요렇게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자,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프링 데이터 JPA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요. 자, 빌드 그래들 파일을 가봤더니 이렇게 스프링 데이터 JPA가 가지고 온 걸 알 수가 있고, 롬복, MySQL, ConnectJ라는 것을 가지고 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익스터널 라이브러리 항목을 가볼게요. 익스터널 라이브러리 항목을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프링 데이터 JPA 어플리케이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애노테이션이 붙어 있으면, 스프링 부트에서 이렇게 애노테이션이 붙어 있으면, 자, 이 안을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댔어요? 스프링 부트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애노테이션이 붙어 있고, 그 안에 가보면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붙어 있댔죠. 이게 붙어 있으면 스프링 부트 설정 파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컨피그레이션 안에 들어가 보면 컴포넌트가 붙어 있죠. 즉 설정 파일 자체가
스프링 부트가 관리해주는 컴포넌트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클래스 자체가 하나의 설정 파일인 거예요. 자바 설정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에서 보면 이제 얘 메인은 뭡니까? 자바는 항상 이 메인 메소드부터 실행을 하는데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클래스가 갖고 있는 스태틱 메소드에다가 이 설정 파일 클래스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불러진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이건 앞에 제가 수업에서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 부분을 봐주세요. 그래서 실행을 딱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사실 이렇게 실행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자 지금 보니까 스프링 부트 스타터 데이터 JPA라는 걸 해주게 되면 자 얘는 어떤 설정을 쓰게 되냐면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예전에 봤던 건데 스프링 부트 스타터 데이터 JPA라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스프링 부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일이 뭐라고 있었냐면 이 스프링 부트 오토 컨피그라고 했었죠. 이 안에 메타인f에 스프링이라는 거 안에 가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 파일 하나입니다. 파일명이 되게 긴 파일 하나예요. 이 안에 보면 여러 클래스명이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자동 설정 파일이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JPA라고 제가 찾아보면 자 여기 보시면 하이버네이트 JPA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붙어있는 애가 있어요. 자 얘가 뭐냐, 이 클래스를 한번 안에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설정, 얘가 자동 오토 컨피그레이션 자동 설정 파일인데 이 자동 설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얘 설정부터라는 거예요. 이 설정이 뭡니까? 데이터 소스를 생성하는 거예요. 얘도 JPA도 내부적으로는 JDBC를 사용하기 때문에 JDBC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야 된다고 했었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소스 오토 컨피그레이션이 사용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에 위해서 DB 연결에 대한 게 사용됩니다. 그럼 얘를 또 들어가 보면 얘는 설정 파일이 뭐가 쓰인다고 했었냐면 데이터 소스 프로퍼티스라는 게 사용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프로퍼티 설정이 뭐로 시작해요? 스프링 데이터 소스로 시작하는데 여기다 DB 연결에 대한 설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설정 중에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DB URL 같은 설정이 있는데 이 설정을 안 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URL 설정이 안 돼 있다고 하고 DB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행이 바로 에러가 난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데이터 소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 JPA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클래스가 있는지 살펴봐요. 이런 엔티티 매니저라든지 이런 클래스가 라이브러리에 있는지 살펴보는데 우리가 하이버네이트를 이 엔티티 매니저 보세요. 이 엔티티 매니저는 어디 있느냐? 자바 X 퍼시스턴스 엔티티 매니저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org 하이버네이트 엔진 SPA 세션 임플리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클래스가 어디 있느냐? org 하이버네이트 엔진 SPI잖아요. 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면 우리가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하이버네이트 라이브러리도 자동으로 받아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하이버네이트 라이브러리 받아왔죠. 여기 안에 보시면 org 하이버네이트가 있고 그 안에 보시면 엔진이라고 있고 엔진이라는 걸 보면 SPI라는 게 있고 SPI라는 거 안에 가보시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세션 임플리멘터라고 얘 있죠. 자, 요 클래스가 라이브러리에 존재하면 이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 존재하면 이 설정이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설정이 동작하게 됩니다. 이 설정이 동작하면서 JPA 프로퍼티스를 설정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JPA 프로퍼티스 설정은 스프링 JPA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 설정 안에 하이버네이트와 관련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관련된 설정이 뭐가 있어요? Generate DDL, Show SQL 이런 설정들을 쭉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다 해주느냐? 즉, 두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 갔어요? 두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런 설정을 해줘야 돼요. 데이터 소스, DB 연결과 관련된 데이터 소스 설정이랑 하이버네이트와 관련된 설정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설정을 어디다 해주느냐? 어디다 해줘요? 이 프로퍼티스 파일을 야물 파일로 바꿔줘요. YML 확장자가 YML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자, 요 YML 파일 안에다가 요 내용을 적어줘야 됩니다. 제가 미리 적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적을게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설정이 이런 설정을 해줘야 돼요. 왜 이렇게 설정이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본다면 오토 컨피그레이션에서 그런 설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설정을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 설정을 안 해주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안 되죠. 그럼 이 부분은 제가 DB 연결하면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데이터 소스 설정이고 이 부분부터가 JPA 설정인데 하이버네이트 DDL 로터 업데이트라고 돼 있으면 이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할 때 JDBC 프로그래밍 할 때 직접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 줬었잖아요. 근데 업데이트라고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티스에 보면 하이버네이트 설정인데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JPA라는 걸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SQL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자동으로 SQL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SQL이 만들어지는데 그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SQL을 로그로 보여달라 이런 뜻이에요. 포맷 SQL을 트루 해달라. 그러니까 SQL을 좀 예쁘게 보여줘라. 이런 옵션을 선택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다이얼렉트라는 건 일종의 방언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이 하이버네이트라는 기술은 자동으로 SQL을 만들어주는데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DBMS마다 SQL 형식이 약간씩 다 다르다고 했었죠? MySQL이냐? 오라클이냐? 뭐 포스트그레스QL이냐에 따라서 SQL이 약간 문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MySQL용 SQL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얘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하이버네이트에서. 근데 MySQL 좀 8버전을 쓰기 때문에 얘를 쓴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오라클용 SQL을 생성해 주는 것을 적어 주셔야 돼요. 네,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이얼렉트는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하이버네이트에 있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org 하이버네이트 여기 보시면 코어 라이브러리에 가보면 org 하이버네이트 밑에 다이얼렉트에 가보시면 뒤가 다이얼렉트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마리아DB도 있고 마리아DB도 여러 개가 있죠. 버전마다 여러 개가 있고 MySQL도 버전마다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MySQL DBMS가 뭐냐에 따라서 버전에 맞는 다이얼렉트 선택해 줘야 되고요. 오라클도 8이냐 9이냐 10이냐 뭐 다른 버전 포스트그레스 SQL도 있죠. SQL 서버, MS SQL 서버에 관련된 것도 있고 사이베스에 대한 것도 있죠. 이렇게 DBMS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 이름들을 여기다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DBMS에 따라서 바꿔주셔야지만 그거에 알맞는 SQL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딱 실행을 해주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행하고 바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Initialized JPA Entity Manager Factory for Persistence Unit Default 라고 해서 JPA Entity Manager Factory라는 게 초기화가 됐습니다. 이 말이 나오죠. 자, JPA에서 가장 중요한 게 Entity Manager예요. 자, JPA에서 가장 중요한 객체가 뭐냐면 Entity Manager입니다. 이 Entity Manager를 만들어주는 공장이 Entity Manager Factory예요. 자, JPA에서 가장 중요한 객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Entity Manager거든요. 이 Entity Manager를 생성해 주는 게 누구냐면 Entity Manager Factory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이걸 공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장 만들기가 힘들겠어요? 자동차 만드는 게 힘들겠어요? 당연히 공장 만드는 게 힘들죠? 자,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스프링에서 빈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빈으로 만들어줍니다. 빈으로 만들어주고 사용자한테 그 빈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인텔리제이에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스프링 보트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스프링 보트 프로젝트를 만들면 하단에 보시면 스프링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탭이 있어요. 요걸 딱 눌러주게 되면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요런 게 스프링 데이터 J 프로젝트 밑에 메인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스프링 데이터 JPA 어플리케이션 얘 있죠. 이 설정이라고 얘도 설정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설정을 통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빈들이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인텔리제이가 다 표시해줘요. 이 스프링 부트에 의해서 얘도 설정 파일이라고 했었는데 이 메인에 있는 이 설정 파일을 통해서 이런 빈들이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있느냐? 쭉 내려보면은 어디 있어요? 자, 요걸 눌러줘야겠네. 여기 보시면 show inflict bin 요걸 누르면 잠깐만요. 요건가? 요걸 누려야겠네요. 요걸 누르면 이렇게 안 보일까요? 여기 있네.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이렇게 이제 빈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설정 중에서 JPA 베이스 컨피그레이션, 오토 컨피그레이션 중에서 얘에 의해서 누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설정이 스프링 부트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엔티티 뭘 만들어요? 매니저 팩토리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JPA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JPA도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쓰인다고 했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쓸 것은 스프링 데이터 JPA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이 스프링 데이터 JPA는 JPA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JPA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JPA에 대해서 개념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JPA는 누굴 사용한다? 엔티티 매니저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자, JPA에서는 얘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합니다. 근데 얘는 누굴 이용해서 생성한다?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통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는 아까 보니까 스프링 부트 오토 컨피그레이션에 의해서 얘는 자동으로 빈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얘를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단 임플리먼트 해주고요. 커맨드 라인 러너라고 해서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빈들을 사용하려면 커맨드 라인 러너를 구현해줘야 되고요. 이 커맨드 라인 러너가 갖고 있는 런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빈을 제가 주입받겠습니다. 어떻게 주입받냐면 오토와이어드라고 써주고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자, 보시면 자바 X 퍼시스턴스라고 나오죠? 이렇게 자바 X 퍼시스턴스라고 시작되는 애들은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은 다 JPA API예요. 얘는 다 JPA API입니다. JPA에서 정의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러면 빈이 얘한테 주입되거든요. 그럼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로부터 자, 점 찍은 다음에 보면 create entity manager라는 걸 해주게 되면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가 말 그대로 엔티티 매니저 공장이에요. 얘를 통해서 엔티티 매니저를 생성해달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엔티티 매니저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엔티티 매니저로부터 get transaction이라고 해주게 되면 이 엔티티 매니저의 트랜잭션을 관리해주는 엔티티 트랜잭션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엔티티 트랜잭션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자, try 해주고 나서요.
트랜잭션 비긴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비긴을 해주시고 이 비긴을 한 다음에 자꾸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이게 JPA 관련된 코드가 여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커밋이라는 게 돼주고 만약에 JPA 관련된 코드가 에러가 나잖아요. 에러가 나면 캐치 exception ex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는 트랜잭션 롤백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런데 이 커밋을 했든 롤백을 했든 마지막에는 뭘 꼭 해줘야 되냐면 이 엔티티 매니저를 다 사용했으니까 엔티티 매니저를 클로즈 해줘야 돼요. 이게 JPA의 가장 기본적인 코드입니다. 여러분들이 JPA와 관련된 JPA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엔티티 매니저라는 걸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얻어서 비긴 해주고요. 여기서 성공하면 커밋 해주고 만약 이 안에서 실패하면 롤백 해주고 다 끝나면 엔티티 매니저를 클로즈 해주는 이게 바로 엔티티 매니저를 이용한 JPA의 기본 코딩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JPA와 관련된 코드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원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회원 테이블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자, 제가 뉴에서 패키지를 만든 다음에 도메인이라는 패키지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클래스 이름은 유저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유저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자, 유저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자, 요거를 그대로 좀 복사해서 만들게요. 이렇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저라고 있으면 먼저 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할 객체를 우리가 엔티티라고 하거든요. 이 엔티티에는 이렇게 임포트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역시 자바 X 퍼시스턴스 이렇게 패키지로 시작하는 건 다 이게 JPA 관련된 패키지인 거예요. JPA API입니다. 그래서 엔티티라는 게 붙으면 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매핑하는 객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매핑하는 객체인데 별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유저란 이름의 테이블과 매핑을 해요. 근데 내가 테이블 이름을 다르게 하고 싶다 이러시면 애노테이션 하나 더 적어주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골뱅이 테이블 이렇게 자, 얘도 지금 보시면 자바 X 퍼시스턴스로 시작해죠. 얘도 JPA 엔티티인데 제가 유저 3이란 테이블을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름이 유저 3와 이 유저라는 객체가 이제 매핑한다는 뜻이에요. 얘를 생략하게 되면은 요 이름과 같은 테이블명과 매핑이 됩니다. 근데 저는 유저 3와 매핑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할 거냐면,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유저 테이블에, 이렇게 제가 뭘 해줄 거냐면, 유저 아이디라는 필드를 선언해 줄 건데요. 인티저 객체로 지정을 해줬어요. 인티저는, 인트 객체, 래퍼 객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될 게, 엔티티는 아이디라는 속성을 꼭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아이디라는 게 뭐냐? 얘도 JPA API가 제공해 주는 건데요. 그죠? 유일한 키 값을 말해요. 유일한 키다라는 뜻이에요. 요 엔티티는 사실은 이 필드가 이렇게 해주면 이 필드가 테이블에 PK와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유저 아이디 카멜 표기법인데 보통 테이블에서는 칼럼명을 언더바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뱅이 칼럼 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요 유저 아이디라는 필드는 유저 언더바 아이디 칼럼과 관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generate value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테이블 값 집어넣을 때 자동으로 PK 값이 하나씩 증가하도록 했었잖아요. 얘는 뭐냐면 이 유저 아이디는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오토 인크리먼트와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MySQL에서. 그래서 얘는 PK 역할을 수행할 때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적어줄 텐데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메일인데 이메일이라는 칼럼은 랭스가 255자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칼럼 네임이 있었는데 칼럼 네임이 없다는 것은 얘랑 같은 이름의 칼럼을 만들라는 뜻이고요. 얘도 네임이라는 칼럼 이름을 만들라는 뜻이고 얘도 패스워드라는 이름의 칼럼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날짜 데이트 타입으로 REG 데이트라는 이름의 칼럼을 만드는데 create time stamp라고 적어주게 되면 현재 시간이 저장될 때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합니다. 현재 시간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또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롬복을 이용해서 no args constructor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면 기본 생성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tter, getter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user라는 이름의 엔티티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별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놓고 제가 이제 요 DBMS에서 보면 DSC user 3라고 해보면 어떠냐면 user 3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제가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잖아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딱 실행을 하면 자 보세요. 실행을 하면 여기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create table user 3라고 해서 user 3 테이블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user 언더바 id는 인티저 값이고 not null이고 auto increment. MySQL에서 auto increment가 붙으면 자동으로 1, 2, 3, 4 증가가 됐잖아요. 이메일, name, password, reg date. 그 다음에 user id는 primary key. 얘가 primary key로 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죠. 그러니까 우린 테이블 만든 적이 전 없었는데 자동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실제 테이블이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DBMS에서 실행해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이런 컬럼을 갖고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테이블은 만들어졌는데 select from user 3 해보면 데이터는 한 건도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한 건도 없어요? 저장한 적이 없으니까. 자,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자, 여기에 이제 JP에 관련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댔잖아요? 그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유저는 new user라고 해서 유저 객체, 엔티티 객체를 만들어 주고 왜 엔티티 객체라고 하냐면 얘가 DBMS와 연관을 맺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엔티티란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엔티티 객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저 엔티티 객체를 만들어 주고 유저 엔티티 객체에다가 set name 제가 제 이름 적을게요. 김성박. 그 다음에 user.set email 에서 제 이메일 주소도 적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user.set password 1, 2, 3, 4 적었죠? 자, 이렇게 해서 유저 객체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엔티티 매니저에다가 이제 뭘 하냐면 엔티티 매니저.persist라고 해주고 user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persist는 말 그대로 영속성을 갖게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영속성을 갖게 해달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이 정보가 계속 남게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정보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나서도 계속 정보가 남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DBMS에 저장된다는 뜻입니다. 영속성을 갖게 해달라 해준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딱 하잖아요. 실행을 딱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인서트 문이 자동으로 실행된 걸 볼 수가 있어요. user 3 테이블에 이러한 컬럼 값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한 거죠.
실제 이제 DBMS에서 조회를 해보면 아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저 아이디가 1이고 얘가 아이디 값이었죠? 값을 읽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신기하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번엔 주성문을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제 정보를 읽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엔티티 매니저한테 find라고 해주면 자, find 해주는데 여기에 클래스 타입이 들어가고 프라이머리 키가 들어가거든요. 오브젝트 타입으로. 그럼 find 해준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엔티티는 유저 클래스 타입의 엔티티예요. 근데 여기에 1번이었죠. 1번. 지금 저장된 값이 프라이머리 키 값이 1번에 해당되는 걸 달라라고 해주면 이렇게 유저가 나옵니다. 그럼 유저 객체를 출력을 해주려면 toString 메소드 같은 거 하나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하면 편할 거예요. toString이라고 해주고 이렇게 읽어드린 값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유저라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짠! 하면 셀렉트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유저 아이디가 물음표인 거 찾았죠. 이런 셀렉트 문장이 실행이 돼서 결과로 이렇게 결과를 읽어와서 출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SQL을 하나도 작성하지 않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셀렉트도 하고 인서트도 하고 자동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이래서 이래서 JPA가 편리하다는 뜻이에요. SQL을 몰라도 된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에서는 SQL을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얘도 어려워집니다. 셀렉트하는 방법도 어려워져요. 데이터 가지고 오는 방법도 어려워집니다. 조인 뭐 이런 거 조인이 들어간다거나 뭐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인한다거나 이러면 JPA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생성되는 SQL이 이상하게 SQL이 생성될 수가 있어요. 자, SQL은 잘못 만들면 똑같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성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JPA부터 알면 안 돼요. SQL을 굉장히 잘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제가 항상 뭘 확인했습니까? JPA로 만들어진 코드를 실행하고 SQL을 이렇게 확인했죠. 항상 SQL을 확인해서 이 SQL이 이상한 SQL인지를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SQL이 이상한지 감지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좋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프로그래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JPA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먼저 SQL부터 잘 공부하셔야 되고요. SQL을 진짜 자유제자를 쓸 수가 있어야지만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JPA를 이용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에 해당되는 값을 조회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수정, 삭제 이런 것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JPA가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지 그런 내용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